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1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날씨가 너무 좋았죠. 그렇죠. 박 PD는 어디 특별한데 못 다녀오셨다면서요? 아파서? 저희는 졸지에 주말에 조카를 한 명을 더 봐야 돼서 그 애들이 총 3명이 돼버렸어요. 네. 3명 데리고 나가면 되죠. 멀리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아하. 네. 아니 그래도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날씨가 좋아도 중간에 낮잠을 자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좀 안타깝네요. 저희는 주말에 맑은 봄 날씨를 만끽을 했거든요. 네. 어디서 만끽을 했느냐? 용산 전쟁 기념관 아시죠? 네. 거기에서 재미난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아시죠? 네. 거기에서 특별전을 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방송이나 이 잡지에 나왔던 아주 좋은 고퀄리티의 사진들만 이렇게 전시를 하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왜 가게 됐느냐? 이게 또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제가 이벤트 응모 당첨 많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도 당첨이 됐어요. 박 PD한테도 좀 응모하려니까 안 하고 말이에요. 뭐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애들이 낮잠을 자기 때문에. 이게 당첨되면 나중에라도 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5월 며칠까지더라 정확한 날짜 모르겠는데 5월 달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만 가면 되는 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표 2장을 공짜로 얻고요. 저희 어머니까지 모시고 이제 나머지 3표만 돈을 주고 사가지고 여길 갔었는데 와 사진이 진짜 너무 멋있어요. 진짜 우리가 TV나 뭐 동물의 왕국 이런 데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쫙 찍어놨는데 거기에 재미난 설명이 있더라고요. 포토 아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아크요? 예, 아크가 뭔지는 아시죠? 아크가 뭐죠? 방주. 방주? 그쵸. 이 포토 아크는요 사진으로 방주를 만든다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시면 돼요. 멸종위기에 놓인 각종 동물들을요 사진으로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 그걸 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활동하는 조엘 샤토리란 그런 사진 작가가요 무려 12,000종이 넘는 그런 포토 아크를 찍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찍은 거 가장 이쁜 것들 그런 사진들만 특별히 전시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진짜 너무나 멋지고요. 저희가 처음 보는 그런 동물들도 많았어요. 멸종 위기종 동식물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걸 찍었단 말이죠. 이 샤토리란 분이 거의 10년 동안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찍었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요 사진뿐만 아니라 요거를 찍을 때 어떤 기구를 이용했는지 재미나게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도 전시해 놔가지고요.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단 하나 단점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5식구가 갔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까지 모시고 저랑 저희 딸은 너무나 재밌었는데 나머지 3명이 재미가 없다는 거야. 사진만 잔뜩 있어서.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취미에 맞는 분들이 가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요. 나머지 3분은 또 다음 행선지에서 아주 즐거움을 만끽하셨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용산 전쟁 기념관 안에서 이 특별전을 한다고 했잖아요. 용산 전쟁 기념관이 공짜인 거 알고 계세요? 공짜예요? 거기 관람이 공짜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전쟁에 관련된 역사적인 유물 같은 거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재미난 게 생겼습니다. 3D, 4D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3D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 F-15K 이글. 이거를 실제로 탄 듯한 그거를 맛볼 수 있는 3D 체험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가족이 다 탔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무서웠대. 실제로 의자가 막 뒤로 제껴지고요. 진짜 비행기가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났었거든요. 그것도 공짜예요? 그것도 당연히 공짜죠. 대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막 2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20분, 30분 전에 가가지고 미리 자리를 맡아놔야지 그걸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D 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데 한 9분 정도? 근데 9분이 진짜 실감나게 내가 비행기 조종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4D도 있어요. 3D에 4D니까 하나가 더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바람이 나오고 물이 살짝 이렇게 튀기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인천 상륙작전. 그거를 재현해 놨어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그대로 우리 국군이 인천에 상륙하는 그 모습을요. 진짜 너무나 잘 찍어 나와서 그 안에 내가 국군이 돼가지고 바다를 향해 가는 그런 거를 직접 체험할 수가 있고 물이 튀기는 거 이것도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공짜라는 거죠? 그것도 공짜인데 그거는 더 빨리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체험관 자체는 15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 회당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미리 가지 않는 분들은 그 다음 시간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한 시간마다 한 번씩 하니까요. 그 관람 시간표 한번 확인하시고 가서 보시면 진짜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특별전도 보시고요. 또 공짜로 전쟁기념관에서 3D, 4D 체험도 하시고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가족 너무나 어제 즐거웠거든요. 밥값은 싼가요? 그 안에 식당이 있는데 요 얘기해도 되나? 식당은 진짜 구내식당입니다. 그럼 싼 거 아니에요? 싸긴 싼데 구내식당이 대충 뭔지는 아시죠? 네. 퀄리티는 떨어진다. 맛은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 아들이 짜장면을 남겼어요. 구내식당 짜장면 원래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뭐 돌아오는 주말에 특별한 계획 없으신 분들은 한번 여기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생선 유통비가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얼마 정도 차지할까요? 생선도 유통비가 많다고는 하는데 뭐 많아도 한 20-30%?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우리들이 많이 먹는 수산물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다 있죠. 네, 이들 품목에서 유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51.8%. 아니 그러면 원가는 49%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얘네들을 살 때 1,000원을 낸다. 그러면 생산자들이 가져가는 몫은 482원. 그리고 도소매 유통이 가져가는 몫이 518원이란 얘기죠. 와, 유통비가 너무 많네요. 해양수산부는요, 수산물 생산 수급 현황, 산지, 도매, 소매 단계의 수산물 유통 경로 비용 등의 내용을 담은 2017년 수산물 생산 유통산업 실태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거든요. 이 결과를 보면요, 유통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명태가 66.3%. 아니 명태는 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투명하게 유통이 돼야 될 텐데 제일 불투명하네. 그러게. 그래서 명태를 두들기나? 네. 그리고 고등어가 56.7%, 갈치가 44.7%, 오징어가 45.9%입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봤더니 51.8%가 나왔고요. 명태 정말 많이 먹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냥 명태보다 먹태로 더 많이 먹죠. 예, 이게 온갖 이름들이 많이 있죠. 동태도 있고 명태도 있고 먹태도 있고 황태도 있고. 얼마 전에 막걸리 사러 마트에 갔더니 먹태도 포장해서 팔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맛있어. 그리고 심지어 얘는 창자까지 우리가 먹죠. 버리는 게 거의 없는 생선인데 유통비가 66%. 너무 비싸네. 평균 비용을 따져봤을 때요, 유통비용이 산지에서 83원, 도매 140원, 소매 295원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유통비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공식적인 이유는요, 신선도 유지에 드는 비용이 있다. 거기다가 손질, 포장, 그리고 상품성을 올리기 위한 노력, 매장 유지 관리비 이런 게 포함이 됐네요. 해수부 측은요, 명태는 냉동 상태로 유통되다 보니 냉동 창고 비용이 늘어난다. 그래서 간접 비용이 늘어난 건데, 반면 선어는 냉동되지 않아서 비용이 적게 들고 유통이 빨리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명태도 선어 상태로 유통을 하면 안 되나요? 명태도 선어 상태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정확히 이건 잘 모르겠네요. 도매 단계로 와서 얼리면 문제가 생기나요? 저희가 이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막 던져봤는데요. 이어서 쌀, 감자, 고구마, 양파 이런 농산물 주요 품목 평균 유통 비용은 53.4%. 큰 차이가 없죠? 이것도 많군요. 자, 이 보도를 접한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종편 틀어보면은 낚시 방송이 그렇게 많던데 다 이유가 있구나. 이분들이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낚시꾼이 됐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그 낚시 방송 때문에 바다에서 낚시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난다면서요. 빠지나요? 빠지고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배가 많이 뒤집어지죠? 그러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요즘 사회 전반에 희망퇴직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STX 조선 있죠. 네. 여기도 20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한때는 삼성이나 현대 기존의 강자들의 버금가는 그런 브랜드 아니었습니까? STX가.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오늘 밝힌 바에 따르면요, 정부와 채권단은요 STX 조선에 대한
자력 생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 노력과 사업 재편을 전제로 오는 4월 9일까지 노사 확약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최후 통첩을 해둔 상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네. 이번 채권단 요구대로라면 생산직 직원 690명 중 75%, 상당히 많죠. 520명이 회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75%가 나가면 일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또 매년 150억 원의 원가 절감, 이것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 남아있는 25%의 노동자들 월급 반띵해라 그 소리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은 더 많이 하고요. 장윤규 STX 조선해양 대표이사는요 19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지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담화문에서 정부에서 조건부 결정을 받아 당장 문을 닫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 하더라도 연명에 대한 의무사항이 너무 가혹한 상황이라 가슴이 아프다. 4월 9일까지 자구계획안과 이에 동의하는 노사 확약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만약 제출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정부가 발표한 컨설팅 결과에는 계속 기업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높아 생산직의 75%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줄이는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회사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당장 생산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아웃소싱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목표에 도달이 안 되면 불가피하게 권고사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음을 알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를 발표한 장 대표, 이 양반도 권고사직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하죠. 이분부터 권고사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진짜 이런 상황을 보면 저희가 예전부터 늘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잘못은 경영진이 하고 피해는 노동자들이 받고 이런 상황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보통 경영진 월급이 일반 노동자들보다 100배에서 150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단이 난 경영진들은 그동안 100배, 150배 받은 거 다 토해내면 안 되나? 그러니까요. 그거 다 토해서 노동자들 계속 일하게 하고 그러면 얼추 계산이 맞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미국이나 이런 데에선 잭웰치나 이런 사람들이 나는 월급 1달러만 받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기업 개선을 해왔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CEO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들이 이렇게 100배씩 받으니까 회사가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브리핑인데요. 이거를 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뭔 내용인데요? 애청자분들도 한번 직접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개인 금융정보에 대해서 익명, 가명 처리를 해서 사전 동의 없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어이? 신용정보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출 상품 등을 추천할 수 있는 신용정보 관리업도요 허용을 해서 합리적 가격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업계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정보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보 보호 종합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익명 가명 처리 정보 개념을 도입해서 사전 동의와 같은 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해서 빅데이터 분석, 이용 이러한 목적의 활용을 허용을 한다는 거죠. 익명 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것이라고 하는데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어허. 가명 처리 정보는요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것인데 과학연구, 통계 작성, 공익 목적의 기록 보존 등을 위한 이용을 허용을 합니다. 익명, 가명 처리 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는 의무화하고 재식별 행위나 관리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사 행정 제재를 부과한다. 이게 이러한 방침입니다.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중소형 금융회사나 창업, 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이 상품 개발, 시장 분석,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개인정보이긴 한데 익명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동의 없어도 괜찮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튼 이 정보는 식별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개인들이 모아준 정보 아닙니까? 네. 이걸 가지고 기업들이 마음대로 돈 버는 거. 그러면 우리한테 해주는 게 도대체 뭐가 있나요?
뭐가 있겠습니까? 뭐. 스팸 전화만 많이 걸어주나요? 광고 보는 거 말고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개인이 식별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은 하지만 글쎄요, 그동안 우리가 개인정보 뚫렸을 때 그 전에 누구 하나 잘 뚫립니다 라고 했던 사람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물론 빅데이터 활용 기업에 필수적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 뭐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명 처리된 정보조차도 그 개인한테 동의를 받는 게 이게 정당한 절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 정보를 자기 마음대로 기업들이 그냥 가져다 쓰는 거 이게 진짜 가명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감시할 수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제가 오래간만에 머리를 깎았거든요. 네. 네, 요즘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저도 한 2달에 한 번 정도 머리를 깎는데 집에서 깎은 거 아니에요? 아이 저는 집에서까지는 아닙니다. 티도 안 나. 머리 깎았어요. 한 2달 만에 깎았어요. 근데 머리를 깎을 때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미용실 사장님이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돈을 퍼준다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가려고 할까요? 아하. 갑자기 이렇게 물어봐서 난 머리 깎다가 갑자기 이 질문 받으니까 도대체 뭔 소리인가 눈만 껌뻑이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TV를 가리키시더라고요. 그렇죠. 금요일 오전이었을 겁니다. 아마 전날 저녁에 이제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니까 마침 미용실 사장님이 보고 계시던 채널이 종편이더라고요. 제가 머리 깎느라 저희 TV가 뒤쪽에 있어서 자세히 못 봤는데 종편 채널인데 거기에서는 소위 교수, 전문가 뭐 이런 패널들이 나와가지고요. 방금 박 PD가 얘기했던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하는 척하면서 성토대회를 열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세금 퍼주기 정책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놓는 꼼수다. 무책임의 극치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그중에 머리를 깎느라 소리밖에 듣지 못했던 한 패널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이 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돈을 퍼주는 거 이건 전형적인 혈세 낭비다. 막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리에 다른 패널들도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문재인 정부가 옛 어르신들의 충고도 모르고 너무 나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패널들이 모여가지고 비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패널들의 이런 질타에 미용실 사장님도 살짝 마음이 끌렸나 봐. 동조를 하시더라고요. 내 아까운 세금. TV를 보면서 제 머리를 깎으면서 내 아까운 세금 그러시더라고요. 저 아까운 머리가 막 잘려나갔어요 그때 더 많이. 그래서 좀 짧아졌잖아요. 티가 안 나는데 좀 몰랐어요 깎은지도. 그랬나요? 아무튼요 오늘은 그래서 아까 얘기 중에 저는 딱 한마디가 꽂혔거든요.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이 말이 정말 의미가 있나? 경제학적으로도 유효한가? 이걸 한번 살펴볼까 해요. 가난구제는 나라 못한다. 이 얘기가 보통 속담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팩트체크가 아니라 속담 체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머리를 깎느라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했던 미용실 사장님에게 오늘 방송을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선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속담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봐야 되겠죠.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뭐 짧게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주에 내놓은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요. 기업에게만 세제 혜택을 주는 기존 일자리 대책과는 달리요.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겠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대기업과 공무원에 몰리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을 중소, 중견 기업으로 유도해서 일자리 미스매칭 알고 계시죠? 네. 요거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자리 대란이라고 각종 언론들이 떠들어도 정작 중소, 중견 기업 인사 담당자들 이거 완전히 딴 나라 얘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왜?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중소 중견기업들 대부분 그렇거든요. 중소 중견기업들은 대기업이나 공무원에 비해 임금도 적고 일도 고되다. 이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발표한 주 52시간 노동제로 노동환경 개선 의지를 내비치고 이번에는 임금 문제로 요 중소 중견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도 해결해보겠다. 이런 내용이 이번 일자리 대책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면요,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준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연봉이 2,500만 원 받는 중소기업 구직자, 중소기업에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연간 45만 원의 세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또 있어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요, 4년간 1.2% 엄청 저금리죠. 이걸로요 3,500만 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이자 박 PD 얼마 전에 받으셨으니까 아시잖아요. 3%가 넘어가죠. 보통 3.2%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요것과 비교해 보면 1.2%니까 어떻게 되느냐? 연간 최대 70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있어요.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에겐 어떻게 하느냐? 매월 교통비를 1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 네. 이런 내용도 있죠. 게다가 요 다음 내용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 가장 힘든 게 뭐냐 물어보면 일단 목돈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목돈을 만지기 어려운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이런 거를 더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2년형만 있었는데 3년형으로 신설한대요. 그래서 3년형을 신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스스로 600만 원을 적립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그거에 이게 몇 배인가요? 4배죠. 4배에 달하는 2,400만 원을 지원해 준대요. 그래서 청년이 3년 동안 중소기업을 열심히 다니면서 600만 원을 붓게 되면 3년 후에는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와. 이거 가지면 일단 뭐라도 할 수가 있겠죠. 결혼도 가능할 테고 전셋집을 자그마한 거는 어떻게 좀 돈을 더 보태면 마련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처음에 소득세 감면 45만 원,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아까 얘기 드렸던 요게 3년 동안이니까 이걸 대충 따져보면 한 800만 원, 그리고 주거비 아까 지원해 준다는 거 70만 원, 그리고 교통비 매달 10만 원이니까 120만 원, 이거를 총합하면 연간 얼마가 되느냐? 1,035만 원 정도, 요렇게 실질소득 증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초임이 아까 얘기대로 2,500만 원일 경우 실질소득 증가 효과가 1,035만 원,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535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대기업 초임이 한 3,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거의 90% 이상 육박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니 중소 중견기업 취업자 그리고 대기업 취업자 간의 실질 소득 격차가 거의 줄어들기 때문에 아니 굳이 대기업 공무원 들어가기도 힘들고 경쟁률도 센데 그냥 나는 중소 중견기업에서 허들이 낮을 거 아닙니까? 취업 허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어 하는 구직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게 정부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막상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하죠. 이게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중소기업의 임금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영속성 이것도 어느 정도 보장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야 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대기업 공무원 되는 게 요즘 쉽나요? 이게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잖아요. 재수, 삼수, 장수를 해도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중소 중견기업부터 출발을 해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진짜 대기업 가고 싶은 친구들은 대기업으로 옮기고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지원 대책도 있대요.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 이 청년들에 대한 직접 지원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강화하느냐? 졸업 후 바로 나는 구직 활동하겠어요. 이렇게 선언한 청년들에게는 뭘 해주냐면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해 준대요. 왜? 취업 준비 부담 여러분들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토익도 점수 따야 되죠. 그 다음에 학원도 다녀야 되죠.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정부에서 지원해서 이런 취업 준비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거는요. 구직 활동 기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부담스럽다. 구직자들이 청와대 게시판이나 이런 데 많이 하소연했대요. 그래서 요 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이런 대책을 통해서요. 현재 39만여 명으로 추측되는 에코세대가요. 20대 후반에 유입되는 앞으로 3년 동안 취업자를 최대한 늘리겠다.
이런 방침이래요. 지금 3년이 가장 고비이기 때문에 3년은 어떻게든 잘 넘어가겠다. 이런 대책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10%에 가까운 청년 실업률을요 8% 이하로 안정시키겠다. 이 목표도 세웠대요. 그래서 예산도 추경 편성을 통해서 4조 원 정도를 투입하겠다. 뭐 이런 발표도 했고요. 예. 발표 이후에 보수 언론을 포함한 관전 측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난리가 났죠. 완전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편에서도 난리가 났듯이 네. 언론들, 신문들도 지금 이 대책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살펴봤더니 조선일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십조 헛돈도 모자르나 일자리 특단 대책 또 세금 뿌리기. 이런 사설 썼고요. 동아일보도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매년 1,000만 원 쏜다는 청년 일자리 대책. 쏜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건 그냥 공짜로 뿌리겠다는 아주 안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네. 또 국민일보 뭐라고 했냐면요. 미봉책으로 청년 일자리 해결 못한다. 미봉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세계일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용절벽 보고도 반시장 일자리 정책을 고집하는가. 이렇게 비난을 했죠. 한마디로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번 대책은 진짜 미봉책에 불과하고 이런 얘기는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하겠지만 자빨 정책이다. 세금 낭비다. 이렇게 힐난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요즘 청년들 다들 대기업 선호하는데 이런 정책 편다고 중소기업 선택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아시아경제는 아주 재미난 기사를 썼더라고요. 요게 실제로 시행되면 5년차 선배보다 신입들, 중소기업에 한 신입들이 월급을 더 받는다. 연봉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기존 중소기업 직장인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니네 신입들이 너네보다 월급을 더 받아. 비난을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편가르기를 하네요. 편가르기를 아주 제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시아경제는요. 이런 질문까지 던져요. 일찍 취업 전선에 나간 게 죄인가요? 와, 제대로 편가르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나 성남시의 청년수당, 청년배당, 그리고 최저임금과 관련된 일자리 안정자원지원금, 그리고 기본수당 논의, 이런 수혜자에 대해 직접 지원을 하겠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비난했던 거, 그것과 똑같은 얘기들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요,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팩트체크를 좀 해볼게요. 그토록 수구보수 야당과 언론의 비난을 받았던 서울시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 서울시가 너무 화가 났나봐. 비난을 너무 많이 받아서 최근에요, 요 청년수당을 받았던 참여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이거 받아봤자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얘네들 다 술 먹고 그냥 탕진했을 거야. 이렇게 수구보수 야당과 언론에선 비난했는데 이걸 직접 받았던 청년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른 어떤 정책보다 직접적으로 도움됐다. 86%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정도로 높은 신뢰를 받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 좀 더 늘려주세요. 이런 요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있죠.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 있죠. 이거 저희도 초반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 때문에 이거 도입되자마자 모든 언론들이 그랬잖아요. 이거 누가 신청하겠느냐. 소득이 다 공개가 되는데 편의점 사장들 이거 도입 안 할 거다. 보통 그런 얘기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보도도 있었죠. 이거 도입 초반에 신청자가 0.1%밖에 안 됐다. 뭐 이런 얘기 비난이 쏟아졌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9일에 정부가 조사를 했대요. 정부의 목표가 요 신청을 236만 명 받는 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근데 수구보수 야당이나 언론에서는 이거 택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 9일 기준으로요. 47.5%에 해당하는 112만여 명이 이걸 신청했대. 벌써 절반이네요. 그러니까요. 재미난 게 있어요. 팍PD 이 선수 좋아하지 않나요? 양준혁 씨. 그럼요. 프로야구 선수. 이 양준혁 씨도 재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최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양준혁 야구재단, 여기 다니는 직원들에 대해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청했다고 알려졌어요. 재단에 근무 중인 직원이 7분이 계신데 이 가운데 월 평균 보수가요 190만 원이 안 되는 직원이 2명이나 있대요. 그런데 요 2명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받겠다 이렇게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준혁 씨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많았는데 정부의 지원 덕에 부담을 덜게 됐어요. 저 같은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들도 많이 신청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양준혁 선수가 현역 시절에 실제로 저는 이제 삼성 라이온즈 담당 기자여서 전화 통화도 자주 하고 그랬던 사이인데 정말 자기 관리 철저하고 성격도 좋으시고 그쵸. 다 좋은데 결혼을 할 생각이 없으시네요. 이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말이죠. 뭐
갑자기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아마 이 PD님이랑 비슷한 또래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보단 나이가 많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양준혁 선수 이렇게 재단 운영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완벽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자리 안정기금도 빨리 신청하시고요. 또 있죠.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비원들 대량 해고 사태를 맞을 것이다. 거의 독설에 가까운 이런 비난을 쏟아부었던 수구보수 야당 언론들의 예측과는 달려 지난 13일 날 서울시가 재미난 결과를 내놨어요. 서울 시내에 있는 전 아파트 경비원 고용 현황을 전수조사, 전체를 조사했다는 얘기 네. 아닙니까? 이걸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타난 줄 아세요?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기 전 지난해 8월과 현재 경비원 수를 비교를 해봤대. 그러면 대량 해고 사태가 났으면 최소한 한 30-40%는 줄어야지 정상 아닙니까? 네. 근데 전수조사를 했더니 경비원 감소가 겨우 305명, 단지당 평균 감소 인원이 0.09명, 퍼센트로 따지니까 0.0 몇 퍼센트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현대아파트 거기는 전원이 해고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빼면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대량 해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민망한 그런 적은 수치가 나왔다는 거죠. 게다가 1, 2월은 경비원도 조금 줄이는 추세래요. 그러면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오히려 올해 8월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또 이 PD 박 PD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너무나 완벽하니까 무조건 따르자고 주장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코 그건 아닙니다. 이번 대책 중소기업 취업 구직자에게 지원이 제대로 가는지 감시하거나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한 노동법이 잘 지켜지는지를 살펴보는 이런 대책 보완 반드시 필요하죠. 요거에 네.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요런 것뿐만 아니라 또 플러스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대책도 필요해 보이죠. 하지만 이번 대책의 비난만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얘기를 묻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들은 더 나은 대책이 있느냐? 보수 야당과 언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최저임금 다시 깎아서 당장의 일자리 늘리자? 이런 얘기에 동조하실 겁니까? 아니면 대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 이 얘기에 동조하실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각종 일자리 단체나 기관을 만들어서 요 일자리 대책을 만드는 옥상옥을 만드는 거에 동의를 하실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률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 예전 방송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죠. 또 여러분들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9988 이게 뭐냐? 중소기업 수가 전체 기업의 99%, 대기업은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고용의 88%는 중소기업. 그런데 대기업 일자리만 늘리는 거 이거는 전체 고용에 12%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또 얼마 전에 구직자들을 화나게 만든 뉴스가 하나 또 있더라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전국 곳곳에 세워진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억나시나요? 근데 여기가요 최근에 진짜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청년들을 울리는 채용 비리가 여기에도 있었대. 뭐냐면요,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일할 직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서류 심사도 없이 합격자를 발표한 곳이 수두룩했대요. 내부 직원들끼리 점수를 몰아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런 일자리 대책, 일자리 단체나 기관 만들어봤자 이런 일만 벌어진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구직자들을 지원하는 거, 중간에서 해먹는 부정부패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렇죠. 이 일자리 대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국가 정책이 그렇겠지만 최선이라는 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처럼 아예 구직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주는 거, 그냥 다이렉트로 주는 거, 그게 가장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 생각에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세금을 그냥 퍼부어 주는 거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언급했던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데 이거 그냥 퍼부어 준다는 거, 가난구제 하겠다는 건데 이게 가능이나 하겠느냐, 내가 낸 세금 어차피 직접적으로 줘도 엉뚱한 곳에 쓰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단 말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네. 근데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속담이니까 착장미상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왠지 중국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그냥 옛날부터 내려온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죠. 네. 그런데 옛날이라고 얘기하려면 그 옛날이 언제부터일까요? 적어도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는 아니더라도 조선시대쯤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조선 최소한 초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기 후기는 돼야 되죠. 네. 그래야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내려온 말이다. 그래서 속담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몇 년 전에요. TBS의 교통방송 아침 시사 프로그램에서 길에서 만난 고전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서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은요. 젊은 한문학자인 장유승 박사가 진행하는데요. 이 장 박사가 무슨 주장을 하냐면요. 우리 고전은 물론이거니와 아까 박 PD가 했던 중국 고전에도요.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이 보이지가 않는데 오. 한문학자가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다 조사를 해봤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 신문 잡지에도 이런 얘기는 아예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널리 쓰였던 속담이라면 최소한 일제강점기에는 한 번이라도 나와야지 정상 아닙니까? 근데 여기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사례는 있대요. 고전소설 중에 흥부전 있죠. 흥부전에는 비슷한 말이 나오긴 한데요. 그런데 이 속담이 모든 흥부전에 나오는 게 아니라 흥부전도 판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장 최신의 판본에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옛날 판본에는 아예 이런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쓰여진 판본에만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장 박사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은 오래된 속담이 절대 아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이승만인데? 맞아요. 박 PD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장 박사가 이렇게 주장해요.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속담은요. 1950년대 신문에서 처음 나온 이후 그 다음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1950년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 역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한국전쟁 이게 일어났던 시기고 그 이후 진짜 우리 국토가 초토화가 됐잖아요. 모두가 가난했던 이 당시 어떻겠습니까? 이승만으로서는 이거 빈곤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뭘 하려고 해도 돈이 없지. 당연히 할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그 전작이 있잖아요. 한강대교 폭파하고 지 혼자 도망갔잖아. 네. 그런 다음에 버젓이 또 정권을 잡고 있던 이승만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통령 자리 이거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았겠죠. 굶어 죽는 백성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미국의 원조 말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으니 답답하기도 했을 거예요. 아무리 반공 이거 내세워봤자 미국의 원조 말고는 없잖아요. 이념투쟁 이게 먹히겠습니까? 게다가 당시만 해도 북한보다 우리가 경제력이 오히려 뒤졌어요.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서 한 게 친일파를 다시 고용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친일파도 고용하면서 이승만이 이때 꼼수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없는데 있다고 만들어 놓고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걸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유도 있겠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란 끝이 없는 일이어서 개인은 물론 나라의 힘으로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스스로 노력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먹을 거 내놔라고 요구만 한다. 이렇게 욱박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60년이 지난 이명박근혜 시절과 너무나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스스로 노력해서 가난에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친일파 후손들을 계속 높은 자리에 앉히나? 그러니까요. 뭐 지금도 헬조선 취업 대란의 고통을 호소하는 청년들에게 현재 수구 보수 세력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걔네들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열정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힐난하고 있잖아요. 장 박사는요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 고전을 살펴본 결과 가난구제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서도 국가의 급선무였대요.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맹자 아시죠? 공자와 버금가는 예. 성인 맹자의 예를 들었습니다. 맹자야 만장편에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천하에 필부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떠밀어 구덩이에 빠뜨린 것처럼 여겨야 한다.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나라님 임금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고통을 받고 가난해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구제해야 된다. 맹자가 만장편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유교 국가에서는 맹자를 살짝 싫어하더라고요.
아이 맹자를 성인으로 추대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그리고 우리 맹자 형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백성은 물이다. 그러면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임금이란 건데 물이 기분 나쁘면 배가 뒤집어지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6.25 국가들이 맹자 아저씨를 싫어해요. 아무튼요, 위정자들은 그래도 맹자의 이런 가르침을 잘 받들었는데 뭐 물론 못 받들고 백성을 탄압한 그런 중국의 황제들도 많았죠. 아니 그러면 중국은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 어떠냐? 이 장 박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요. 요것도 제가 주말 내내 생각하다 갑자기 떠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요. 예전에 엄청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인데 너무나 진보적인 내용이 많다며 박근혜가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진 프로그램 하나가 있거든요. 뭔지 아시나요? 지식 채널 E. 맞죠. EBS에서 했었죠. 네. 이거 없어질 때 난리가 났었는데 거의 언론에선 보도를 안 했었죠. 아하. 저희 방송에서만 한번 이거 안타까움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전에 봤던 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목이 아예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고 하고 물음표가 돼 있어요. 요 내용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요. 조선시대에는 15세 전후로 혼례를 치르던 좋은 풍습이 있었대요. 그랬는데 15세를 넘는 처녀 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조선시대에도 노총각 노처녀 문제가 심각했대요. 근데 왜 조선시대에도 노처녀 노총각이 있었을까? 문제는요. 가난 때문에. 가난이 나라에 퍼지면 노처녀 노총각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때도 지금처럼 신혼집 살 돈이 없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이 노처녀 노총각이 늘어났었을 때 팔을 걷어붙이고 이들을 결혼시키고 돌본 주체가 누구냐? 바로 국가였다는 겁니다. 16세기 중종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젊은이들에게 옷과 재물을 나라에서 그냥 줬다는 거야. 결혼할 때 쓰라고. 18세기 정조 때에는 2년마다 호구조사를 했대요. 이 당시에 2년마다 호구조사 전 세계에서 조선 말고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이걸 했느냐? 15세 전후로 혼례를 치러야 되는데 10년 지난 25살 된 그 이상의 처녀 총각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국가에서 혼인을 적극 지원했다고 합니다. 결혼할 수 있게 아까 얘기대로 옷과 재물 내리고 집도 마련해주고 나라에서 했다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 젊은이들에게 너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타박한 게 아니라요. 조선시대 임금들을 진짜 훌륭한 임금들은요. 옷과 재물 내려서 야 결혼 나라에서 도와줄 테니까 하라고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보다는 안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결혼까지도 못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 결혼조차 엄두를 못 내는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직접 이 친구들 지원해 주겠어요. 중소중견기업만 가도 1,0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주면 그리고 목돈 3,000만 원 3년만 근무하면 3,000만 원의 목돈이 마련되면 결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조선시대 임금들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 박사는요, 그 프로그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난구제는 나라도 할 수 없다는 따위의 책임회피성 발언은 우리 고전에서 자기가 찾기로는 전혀 없다. 한마디로 가난구제는 나라도 할 수 없다는 보수 세력이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짜 속담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잘못을 숨기려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요. 저는 이 장 박사의 방송 프로그램 다시 생각해 보다 보니까요. 수구보수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아왔는지 다시 한번 너무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경제학적으로도요. 수구보수는요. 가난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미국의 경제사회학자 에드워드 로이스가 쓴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되게 재밌습니다. 가난이 조종되고 있다. 어떻게 조종이 될까요? 이 책의 부제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합법적인 권력은 가난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합법적인 권력, 선출된 권력이 가난을 지배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지배할까? 저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현대사회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비난을 걱정할 정도로 멀게 넘쳐나죠. 하지만 가난이 사라졌나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진짜 가난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책을 쓴 분이 미국 분이니까 미국의 사례를 많이 들었는데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미국에서도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한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어요.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한 지 오래됐지만 사회적 빈곤 현상을 놓고 보면 미국은 선진국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라는 거죠. 현재 미국의 빈곤율 어느 정도인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저자가 인용한 통계, 이 공식 통계에 따르면요. 전체 인구의 17%가 빈곤 상태래. 미국이 말이 됩니까? 근데 더 심각한 거는요. 계층별 또 인종별로도 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대요. 어린이의 18.5%, 흑인의 24.7%, 특히 흑인 어린이는 34.7%, 히스패닉은 23.2%인데 히스패닉 어린이는 30.6%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서 얘기해요. 저자는요. 지금의 빈곤층은 과거 수십 년 동안의 빈곤층보다 더 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요. 왜?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됐다는 거죠. 빈곤 격차가 그만큼 커졌을 뿐만 아니라 가난에 한번 붙잡히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힘든 구조가 돼버렸다는 거야. 구조가 아예 정착화됐다는 거죠. 지난 방송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계층 이동의 사다리 오히려 능력주의 때문에 더 사라지고 있다.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프로 스포츠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NBA 보면은 대부분 흑인이죠. 그리고 UFC 같은 경우도 대부분 히스패닉 계열이 많아요. 이들이 왜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프로 스포츠 종목으로 뛰어들게 된 걸까요? 가난이 너무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MLB 같은 경우는 또 백인이 많습니다. 왜냐면 야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돈이 있어야 돼. 이거는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야구 장비가 비싸니까. 그렇죠. 하지만 농구나 쌈박질은 뒷골목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 아무튼 저자가 인용한 수치만 봐도요. 진짜 놀라울 정도예요. 저희도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자의 수치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1979년에서 1944년 경제성장으로 창출된 부의 99%를 미국의 상위 5%가 차지했다고 해요. 또 하위 20% 계층의 평균 세후소득은 겨우 이 기간 동안에 4%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반면 상위 1% 가계 평균의 세후소득은요. 무려 129%.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거랑 거의 수치가 비슷하죠. 2006년 경우 미국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평균 연봉은 약 1,100만 달러였는데 이는 직장인 평균 연봉의 364배. 1980년도만 해도 이 차이가 42배였는데 이게 이렇게나 많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난번 방송에서는 저희가 능력주의, 엘리트주의를 얘기 드렸는데 이 저자는요. 이런 지적을 해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이승만이 그랬던 것처럼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인식이 미국 사회 내에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해요. 1980년에서 90년대 냉정과 함께 신자유주의 물결이 퍼져나가면서 미국 내 우파 두뇌 집단이 재미나지만 끔찍한 일을 벌였대요. 뭐냐? 가난은 개인 탓이다. 이 주장을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전파했느냐? 무려 10억 달러를 넘게 이 전파하는데 돈을 들였다는 거예요. 에이? 뭘 어떻게 했길래 10억 달러를 써요? 보수신문, 보수 교수, 보수 연구기관 여기를 동원해서요. 가난은 개인의 잘못된 선택과 행위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설파했다는 거죠.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투자했는데 이거 실패하고 열심히 일도 하지 않고 이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거를 수치화해가지고 계속 언론들 아니면 연구 발표 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거에 10억 달러를 썼다는 거야.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거나 아예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야. 자업자득이야. 이걸 얘기하는데 10억 달러 썼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것만 하면은 안 먹힐 거 아닙니까? 부자들은 왜 부자가 됐느냐? 부자들은 열심히 노력했어. 얘네들은 머리도 좋은데 거기다 노력까지 열심히 했어.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를 만들어가면서 이것도 퍼뜨렸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능력주의, 엘리트주의 여기서도 보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1만 시간의 법칙? 그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한 가지 일을 10년 정도 한우물만 파다 보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자,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한우물을 파는 것과 성공은 별개이지 않을까? 1만 시간의 법칙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가 아닐까? 그런 의심도 해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비판하는 책도 나왔잖아요. 1만 시간을 무조건 노력하는 거는 전혀 중요치 않다. 그 1만 시간을 제대로 자기의 능력에 맞게 써야지 그 1만 시간의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책도 있잖아요. 네. 아무튼요.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 때문에 만들어진 경제 이론이 있어요. 이 수구 보수가 1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만든 경제 이론. 그게 뭘까요? 낙수 효과? 맞아요. 혹시 박 PD는 책을 많이 읽으셔서 낙수 효과 딩동댕. 바로 박근혜 이명박이 신봉했던 낙수 효과. 이게 이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부유층과 권력자들의 정가의 보도처럼 내놓는 이 낙수 효과. 하지만 여러 번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대기업에 잘 되도록 지원하면 중소기업도 잘 된다. 부자들이 돈을 잘 벌면 가난한 사람들도 돈을 잘 벌 수 있다. 이런 낙수 효과 말짱 거짓말이라는 거 IMF마저 인정했다는 거. 이거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요. IMF 소속 경제학자들이 무려 전 세계에 있는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을 했대요.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 증가하면요. 그 나라의 5년 동안의 GDP 성장률이요.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놀랍게도 오히려 0.18%가 감소한대요.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몰아줬더니. 반면에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1% 늘어나게 되면 같은 기간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0.38% 포인트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수 효과는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 지들끼리 헤쳐먹었다. 이게 맞는 걸로 드러났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난이 조종되고 있다를 쓴 에드워드 로이스는요. 이런 낙수 효과에 속은 대중들이 불평등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들에게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권력을 갖다 바쳤다. 이런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수구 보수들의 선동에 국민들이 속아가지고 표를 찍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참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의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부의 재분배가 아니다. 권력의 재분배가 중요하다. 이걸 주장해요. 뭐냐? 합법적으로 이 낙수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헤쳐먹는 이런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합법적으로 대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장에서 힘을 발휘해야 한다. 이걸 요구를 해요. 가난을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현실부터 타파해야 한다. 이렇게 저자가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자본이 있는 쪽으로 자본이 더 쏠리는 현 제도를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소득세와 상속세 등을 높이고요. 최저임금도 올리고요. 양질의 무상교육도 확대해야 한다는 거죠.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기본소득과 비슷한 제도의 도입도 주장합니다. 특히 이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쟁취해야 되는데 바로 선거를 통해서 이거를 쟁취하자. 저자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합법적인 국가의 권력을 소수가 아닌 국민 다수가 원하는 권력으로 새로이 재편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가난을 개인 탓으로 돌리면서 모른 척하는 후보가 아니라 가난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려고 대책을 만드는 후보에게 표를 주라. 저자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경제를 바꾸기 위해서 정치부터 바꿔야 된다. 경불진의 주장과 너무나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구직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대책 이 효과도 어느 정도 통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특히 저자는 이런 주장도 해요. 아까 경제법칙 수구 보수들이 만든 10억 달러나 투자해서 만든 낙수 효과 있죠. 이 낙수 효과에 반대되는 경제 효과가 있대요. 그게 뭐냐? 분수 효과. 저자는 분수 효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분수 효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분수 효과가 이상하게 수구 보수들 때문에 마케팅 효과로만 쓰이고 있는데요. 이게 경제 전반에 관련된 효과예요. 보통 마케팅에서는 백화점 1층에 좋은 거를 만들어 놓으면 뭐 2, 3층 위로까지 손님들이 올라간다 뭐 이런 걸 설파할 때 분수 효과를 드는데 실제 분수 효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총수요 진작 및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까지도 높이는 효과. 이걸 가리키거든요. 이걸 만든 사람은 낙수 효과를 만든 사람보다 훨씬 전에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을까요? 케인즈? 그렇죠. 이 박 PD는 다 맞히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대공황 1930년대 아닙니까? 이 1930년대 벌써 분수효과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소비, 민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수요를 높여야 되는데 이 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민간 소비를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기서 나온 이론이 분수효과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케인즈는요. 정부 지출 확대와
정부가 더불어 가지고요. 전체 가계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 중산층에 부과되는 세금 인하를 통해 민간 소비를 자극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 저소득층에서 유발된 소득 증대가요. 소비를 증대시키고 생산도 증대시키고 다시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런 경제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아래에서 위로 솟구쳐 오르는 분수처럼 궁극적으로 이거는 나중에 부유층에게까지 혜택으로 귀결된다. 케인즈가 주장한 분수 효과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일자리 대책에서도 세금 인하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구직자들의 소비 여력을 확보해서 선순환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 분수 효과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은 게 방금 생각이 났어요. 차를 사면은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모르시는 분도 의외로 계실 거예요. 차가 보통 요즘은 괜찮은 거 사려면 3천만 원 정도 하죠. 근데 이 가격이 차값이 부가가치세가 10%이기 때문에 원래 가격은 얼추 2,700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300만 원은 세금이에요, 이게. 그런데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는 그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는 이 부가세 그리고 플러스 취등록세까지 면제를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청와대 게시판에 바로 그거 적어보죠. 네. 아니면 저희 방송을 문재인 정부 관계자분들 중에 듣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조만간 이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 그럴까요? 아무튼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 드려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대책 완벽하진 않다고 했잖아요. 이게 진짜 진정한 분수 효과를 만들어내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렇잖아요. 이명박근혜 시절 9년 동안 적폐로 분수가 꽉 막혀버렸어. 이걸 다시 뚫으려면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겠죠. 게다가 아직도 막대한 자본력으로 국민들에게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이렇게 설파하고 있는 수구보수의 발화, 이것도 막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요, 가난이 조정되고 있다를 쓴 에드워드 로이스는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엄청나게 부러워할지도 몰라요. 이유가 뭐냐? 이분이 얘기했잖아요. 합법적 국가 권력을 소수가 아닌 국민 다수가 원하는 권력으로 새로이 재편해야 한다. 이 주장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벌써 그걸 이뤄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촛불과 지난 대선을 통해서 만들어냈잖아요. 이 에드워드 로이스가 예전에 이 책을 썼는데 지금 다시 이 책 개정판을 낸다면 한국 사회를 아마 넣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에 대한 자부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당신 뽑아줬으니 우리 가난 구제해 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하면 대통령도 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더 훌륭한 해법을 계속 내놓을 것 같아. 아까 박 PD가 얘기했던 청년층,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층에게 자동차 취등록세, 부가가치세 면제해준 이런 대책도 조만간 내놓을 것 같아요. 예, 그것만 해도 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 대책이 자리를 잡았다. 장기적으로 가도 안정적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은 사교육 이거에 대한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이 돼요. 그렇죠. 열심히 과외시켜서 강남에 있는 학원 보내서 스카이 명문대 보내놨는데 대기업 들어갔어.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명문대학 안 나온 친구들, 중소기업에 간 친구들과 비교를 했는데 월급이 비슷하네? 그럼 나중에 굉장히 허무하지 않겠어요, 얘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사교육 열풍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근데 사족을 한 가지 좀 붙이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대책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을 것이라는 그런 것을 발견한 뉴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게 뭐냐?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는 날 이런 게 있었어요. 강원랜드 요즘 난리가 났죠. 여기에 부정합격한 것으로 드러난 226명의 전원에 대해서 면직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특히 다른 공공기관이나 중공공기관, 나아가 민간기업에서도 부정합격자 문제에 관해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잖아요. 하하. 그동안 부정합격 논란이 있어도 유야무야 넘어갔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죠. 확실히 달라졌잖아요.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약속했었잖아요. 이 약속이 저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이 일자리 대책과 맞물려서 젊은 구직자들도 진짜 앞으로는 공정해지겠네,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좀 과장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요, 과거 친일 청산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긴 이 병폐
방복하지 않겠다. 이것을 확실하게 요번에 못 박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부적격 입행한 친구들에 대해서 별 문제 없다. 대부분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은행들이. 그렇죠. 뜨끔할 것 같은데요. 거기도 이제 조만간 경고뿐만 아니라 면직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가 내려올 것 같죠.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수구보수에서는 아니 잘 다니고 있는 애들을 면직 처리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우용 역사학자 이분의 말씀이 진짜 귀담아 들어야 될 게 많은데 이 전우용 역사학자가 트윗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강원랜드 부정취업 무효화 대상자들이 억울하다며 반발합니다. 남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이 되려 억울함을 토로하는 게 대표적인 한국 병입니다. 이 병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최근에 저희 부동산과 관련해서 댓글 올라온 것도 뭐 그와 괴를 같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억울하실 겁니다. 그분들은. 이런 질타에 미용실 사장님도 살짝 마음이 끌렸나 봐. 동조를 하시더라고요. 내 아까운 세금. TV를 보면서 제 머리를 깎으면서 내 아까운 세금 그러시더라고요. 아, 저 아까운 머리가 막 잘려나갔어요 그때 더 많이. 그래서 좀 짧아졌잖아요. 티가 안 나는데 좀 몰랐어요 깎은지도. 아, 그랬나요? 아무튼요. 오늘은 그래서 아까 얘기 중에 저는 딱 한마디가 꽂혔거든요.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이 말이 정말 의미가 있나? 경제학적으로도 유효한가? 요걸 한번 살펴볼까 해요. 가난구제는 나라 못한다. 요 얘기가 보통 속담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팩트체크가 아니라 속담 체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머리를 깎느라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했던 미용실 사장님에게 오늘 방송을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선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속담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봐야 되겠죠.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뭐 짧게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주에 내놓은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요. 기업에게만 세제 혜택을 주는 기존 일자리 대책과는 달리요.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겠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대기업과 공무원에 몰리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을 중소, 중견 기업으로 유도해서 일자리 미스매칭 알고 계시죠? 네. 요거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자리 대란이라고 각종 언론들이 떠들어도 정작 중소, 중견 기업 인사 담당자들 이거 완전히 딴 나라 얘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왜?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중소 중견기업들 대부분 그렇거든요. 중소 중견기업들은 대기업이나 공무원에 비해 임금도 적고 일도 고되다. 이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발표한 주 52시간 노동제로 노동환경 개선 의지를 내비치고 이번에는 임금 문제로 요 중소 중견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도 해결해보겠다. 이런 내용이 이번 일자리 대책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면요.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준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연봉이 2,500만 원 받는 중소기업 구직자, 중소기업에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연간 45만 원의 세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또 있어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요. 4년간 1.2% 엄청 저금리죠. 이걸로요 3,500만 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이자 뭐 박 PD 얼마 전에 받으셨으니까 아시잖아요. 3%가 넘어가죠. 보통 3.2%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요것과 비교해 보면 1.2%니까 어떻게 되느냐? 연간 최대 70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있어요.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에겐 어떻게 하느냐? 매월 교통비를 1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 네. 이런 내용도 있죠. 게다가 요 다음 내용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 가장 힘든 게 뭐냐 물어보면 일단 목돈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목돈을 만지기 어려운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이런 거를 더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2년형만 있었는데 3년형으로 신설한대요. 그래서 3년형을 신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스스로 600만 원을 적립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그거에 이게 몇 배인가요? 4배죠. 4배에 달하는 2,400만 원을 지원해 준대요. 그래서 청년이 3년 동안 중소기업을 열심히 다니면서 600만 원을 붓게 되면 3년 후에는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와.
이거 가지면 일단 뭐라도 할 수가 있겠죠. 결혼도 가능할 테고 뭐 전셋집을 자그마한 거는 뭐 어떻게 좀 돈을 더 보태면 마련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처음에 소득세 감면 45만 원,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아까 얘기 드렸던 요게 3년 동안이니까 이걸 대충 따져보면 한 800만 원. 그리고 주거비 아까 지원해 준다는 거 70만 원. 그리고 교통비 매달 10만 원이니까 120만 원. 이거를 총합하면 연간 얼마가 되느냐? 목 평균 유통 비용은 53.4%. 큰 차이가 없죠? 어허, 이것도 많군요. 자, 이 보도를 접한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요즘 종편 틀어보면은 낚시 방송이 그렇게 많던데 다 이유가 있구나. 이분들이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낚시꾼이 됐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그 낚시 방송 때문에 바다에서 낚시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난다면서요. 아, 빠지나요? 빠지고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배가 많이 뒤집어지죠? 그러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요즘 사회 전반에 희망퇴직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STX 조선 있죠. 네. 여기도 20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한때는 삼성이나 현대 기존의 강자들의 버금가는 그런 브랜드 아니었습니까? STX가.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오늘 밝힌 바에 따르면요, 정부와 채권단은요, STX 조선에 대한 자력 생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 노력과 사업 재편을 전제로 오는 4월 9일까지 노사 확약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최후 통첩을 해둔 상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네. 이번 채권단 요구대로라면 생산직 직원 690명 중 75%, 상당히 많죠. 520명이 회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75%가 나가면 일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또 매년 150억 원의 원가 절감, 뭐 이것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 남아있는 25%의 노동자들 월급 반띵해라 그 소리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은 더 많이 하고요. 장윤규 STX 조선해양 대표이사는요, 19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지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담화문에서 정부에서 조건부 결정을 받아 당장 문을 닫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 하더라도 연명에 대한 의무사항이 너무 가혹한 상황이라 가슴이 아프다. 4월 9일까지 자구계획안과 이에 동의하는 노사 확약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만약 제출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정부가 발표한 컨설팅 결과에는 계속 기업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높아 생산직의 75%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줄이는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회사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당장 생산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아웃소싱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 만약 이런 목표에 도달이 안 되면 불가피하게 권고사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음을 알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지금 이거를 발표한 장 대표 이 양반도 권고사직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하죠. 이분부터 권고사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진짜 이런 상황을 보면 저희가 예전부터 늘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잘못은 경영진이 하고 피해는 노동자들이 받고 이런 상황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보통 경영진 월급이 일반 노동자들보다 100배에서 150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단이 난 경영진들은 그동안 100배, 150배 받은 거 다 토해내면 안 되나? 그러니까요. 그거 다 토해서 노동자들 계속 일하게 하고 그러면 얼추 계산이 맞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미국이나 이런 데에선 잭웰치나 이런 사람들이 나는 월급 1달러만 받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기업 개선을 해왔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CEO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들이 이렇게 100배씩 받으니까 회사가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브리핑인데요. 이거를 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뭔 내용인데요? 애청자분들도 한번 직접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개인 금융정보에 대해서 익명, 가명 처리를 해서 사전 동의 없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어이? 신용정보의 통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출 상품 등을 추천할 수 있는 신용정보 관리업도요 허용을 해서 합리적 가격의 종합자산 관리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업계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정보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익명 가명 처리 정보 개념을 도입해서 사전 동의와 같은 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해서 빅데이터 분석, 이용 이러한 목적의 활용을 허용을 한다는 거죠. 익명 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것이라고 하는데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어허. 가명 처리 정보는요.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것인데 과학연구, 통계 작성, 공익 목적의 기록 보존 등을 위한 이용을 허용을 합니다. 익명, 가명 처리 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는 의무화하고 재식별 행위나 관리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사, 행정 제재를 부과한다. 이게 이러한 방침입니다.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중소형 금융회사나 창업, 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이 상품 개발, 시장 분석,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개인정보이긴 한데 익명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동의 없어도 괜찮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튼 이 정보는 식별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개인들이 모아준 정보 아닙니까? 네. 이걸 가지고 기업들이 마음대로 돈 버는 거. 그러면 우리한테 해주는 게 도대체 뭐가 있나요? 뭐가 있겠습니까? 뭐. 스팸 전화만 많이 걸어주나요? 광고 보는 거 말고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개인이 식별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은 하지만 글쎄요. 그동안 우리가 개인정보 뚫렸을 때 그 전에 누구 하나 잘 뚫립니다 라고 했던 사람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물론 빅데이터 활용 기업에 필수적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 뭐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명 처리된 정보조차도 그 개인한테 동의를 받는 게 이게 정당한 절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 정보를 자기 마음대로 기업들이 그냥 가져다 쓰는 거 이게 진짜 가명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감시할 수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제가 오래간만에 머리를 깎았거든요. 네. 네, 요즘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저도 한 2달에 한 번 정도 머리를 깎는데 집에서 깎은 거 아니에요? 아이 저는 집에서까지는 아닙니다. 티도 안 나. 머리 깎았어요. 한 2달 만에 깎았어요. 근데 머리를 깎을 때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미용실 사장님이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돈을 퍼준다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가려고 할까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봐서 난 머리 깎다가 갑자기 이 질문 받으니까 도대체 뭔 소리인가 눈만 껌뻑이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TV를 가리키시더라고요. 그렇죠. 금요일 오전이었을 겁니다. 아마 전날 저녁에 이제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니까 마침 미용실 사장님이 보고 계시던 채널이 종편이더라고요. 제가 머리 깎느라 저희 TV가 뒤쪽에 있어서 자세히 못 봤는데 종편 채널인데 거기에서는 소위 교수, 전문가 뭐 이런 패널들이 나와가지고요. 방금 박 PD가 얘기했던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하는 척하면서 성토대회를 열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세금 퍼주기 정책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놓는 꼼수다. 무책임의 극치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그중에 머리를 깎느라 소리밖에 듣지 못했던 한 패널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이 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돈을 퍼주는 거 이건 전형적인 혈세 낭비다. 막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리에 다른 패널들도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문재인 정부가 옛 어르신들의 충고도 모르고 너무 나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패널들이 모여가지고 비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패널들의 4D도 있어요. 3D의 4D니까 하나가 더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바람이 나오고 물이 살짝 이렇게 튀기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인천 상륙작전. 그거를 재현해놨어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그대로 우리 국군이 인천에 상륙하는 그 모습을요. 진짜 너무나 잘 찍어 나와서 그 안에 내가 국군이 돼가지고 바다를 향해 가는 그런 거를 직접 체험할 수가 있고 물이 튀기는 거 이것도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공짜라는 거죠. 그것도 공짜인데 그거는 더 빨리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체험관 자체는 15
2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 회당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미리 가지 않는 분들은 그 다음 시간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한 시간마다 한 번씩 하니까요. 그 관람 시간표 한번 확인하시고 가서 보시면 진짜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특별전도 보시고요. 또 공짜로 전쟁기념관에서 3D, 4D 체험도 하시고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가족 너무나 어제 즐거웠거든요. 밥값은 싼가요? 그 안에 식당이 있는데 요 얘기해도 되나? 식당은 진짜 구내 식당입니다. 그럼 싼 거 아니에요? 싸긴 싼데 구내 식당이 대충 뭔지는 아시죠? 네. 퀄리티는 떨어진다. 맛은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 아들이 짜장면을 남겼어요. 구내식당 짜장면 원래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뭐 돌아오는 주말에 특별한 계획 없으신 분들은 한번 여기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생선 유통비가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얼마 정도 차지할까요? 생선도 유통비가 많다고는 하는데 뭐 많아도 한 20-30%?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우리들이 많이 먹는 수산물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다 있죠. 네, 이들 품목에서 유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51.8%. 아니 그러면 원가는 49%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얘네들을 살 때 1,000원을 낸다. 그러면 생산자들이 가져가는 몫은 482원. 그리고 도소매 유통이 가져가는 몫이 518원이란 얘기죠. 와, 유통비가 너무 많네요. 해양수산부는요, 수산물 생산 수급 현황, 산지, 도매, 소매 단계의 수산물 유통 경로 비용 등의 내용을 담은 2017년 수산물 생산 유통산업 실태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거든요. 이 결과를 보면요, 유통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명태가 66.3%. 아니 명태는 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투명하게 유통이 돼야 될 텐데 제일 불투명하네. 그러게. 그래서 명태를 두들기나? 네. 그리고 고등어가 56.7%, 갈치가 44.7%, 오징어가 45.9%입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봤더니 51.8%가 나왔고요. 명태 정말 많이 먹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냥 명태보다 먹태로 더 많이 먹죠. 예, 이게 온갖 이름들이 많이 있죠. 동태도 있고 명태도 있고 먹태도 있고 황태도 있고. 얼마 전에 막걸리 사러 마트에 갔더니 먹태도 포장해서 팔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맛있어. 그리고 심지어 얘는 창자까지 우리가 먹죠. 버리는 게 거의 없는 생선인데 유통비가 66%. 너무 비싸네. 평균 비용을 따져 봤을 때요, 유통 비용이 산지에서 83원, 도매 140원, 소매 295원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유통비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공식적인 이유는요, 신선도 유지에 드는 비용이 있다. 거기다가 손질, 포장, 그리고 상품성을 올리기 위한 노력, 매장 유지 관리비 이런 게 포함이 됐네요. 해수부 측은요, 명태는 냉동 상태로 유통되다 보니 냉동 창고 비용이 늘어난다. 그래서 간접 비용이 늘어난 건데, 반면 선어는 냉동되지 않아서 비용이 적게 들고 유통이 빨리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명태도 선어 상태로 유통을 하면 안 되나요? 명태도 선어 상태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정확히 이건 잘 모르겠네요. 도매 단계로 와서 얼리면 문제가 생기나요? 저희가 이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막 던져봤는데요. 이어서 쌀, 감자, 고구마, 양파 이런 농산물 주요품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1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날씨가 너무 좋았죠. 그렇죠. 박 PD는 어디 특별한데 못 다녀오셨다면서요? 아파서? 저희는 졸지에 주말에 조카를 한 명을 더 봐야 돼서 그 애들이 총 3명이 돼버렸어요. 네. 3명 데리고 나가면 되죠. 그래서 멀리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아하. 네. 아니 그래도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날씨가 좋아도 중간에 낮잠을 자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좀 안타깝네요. 저희는 주말에 맑은 봄 날씨를 만끽을 했거든요. 네. 어디서 만끽을 했느냐? 용산 전쟁 기념관 아시죠? 네. 거기에서 재미난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아시죠? 네. 거기에서 특별전을 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방송이나 이 잡지에 나왔던 아주 좋은 고퀄리티의 사진들만 이렇게 전시를 하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왜 가게 됐느냐? 이게 또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제가 이벤트 응모 당첨 많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도 당첨이 됐어요. 박 PD한테도 좀 응모하라니까 안 하고 말이에요.
뭐 갈 수가 없어요. 전 애들이 낮잠을 자기 때문에. 이게 당첨되면 나중에라도 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5월 며칠까지더라 정확한 날짜 모르겠는데 5월 달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만 가면 되는 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표 2장을 공짜로 얻고요. 저희 어머니까지 모시고 이제 나머지 3표만 돈을 주고 사가지고 여길 갔었는데 와, 사진이 진짜 너무 멋있어요. 진짜 우리가 TV나 뭐 동물의 왕국 이런 데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쫙 찍어놨는데 거기에 재미난 설명이 있더라고요. 포토 아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아크요? 예, 아크가 뭔지는 아시죠? 아크가 뭐죠? 방주. 방주? 그쵸. 이 포토 아크는요, 사진으로 방주를 만든다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시면 돼요. 멸종위기에 놓인 각종 동물들을요 사진으로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 그걸 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활동하는 조엘 샤토리란 그런 사진 작가가요 무려 12,000종이 넘는 그런 포토 아크를 찍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찍은 거, 가장 이쁜 것들, 그런 사진들만 특별히 전시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진짜 너무나 멋지고요. 저희가 처음 보는 그런 동물들도 많았어요. 멸종 위기종 동식물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걸 찍었단 말이죠. 이 샤토리란 분이 거의 10년 동안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찍었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요 사진뿐만 아니라 요거를 찍을 때 어떤 기구를 이용했는지 재미나게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도 전시해 놔가지고요.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단 하나 단점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5 식구가 갔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까지 모시고 저랑 저희 딸은 너무나 재밌었는데 나머지 3명이 재미가 없다는 거야. 사진만 잔뜩 있어서.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취미에 맞는 분들이 가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요, 나머지 3분은 또 다음 행선지에서 아주 즐거움을 만끽하셨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용산전쟁기념관 안에서 이 특별전을 한다고 했잖아요. 용산전쟁기념관이 공짜인 거 알고 계세요? 아, 공짜예요? 거기 관람이 공짜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전쟁에 관련된 역사적인 유물 같은 거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재미난 게 생겼습니다. 3D, 4D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3D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 F-15K 이글, 이거를 실제로 탄 듯한 그거를 맛볼 수 있는 3D 체험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가족이 다 탔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무서웠대. 실제로 의자가 막 뒤로 제껴지고요, 진짜 비행기가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났었거든요. 그것도 공짜예요? 그것도 당연히 공짜죠. 대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막 2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20분 30분 전에 가가지고 미리 자리를 맡아놔야지 그걸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D 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데 한 9분 정도? 근데 9분이 진짜 실감나게 내가 비행기 조종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